여러분이 부동산을 투자하는 것은 최종 목적이 뭐예요? 왜 투자해요? 어? 돈 벌기 위한 거죠. 뭐 부동산 투자하는 그 순간 막 희열을 느끼고 그런 건 아니잖아. 최종적인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함이에요. 예, 돈을 벌기 위해서다. 예, 돈 벌기 위해서. 이건 뭐 99%는 다 돈 벌기예요. 예, 돈 벌기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 투자할 때 착각을 하는 건 뭐냐면 투자를 할 때 이 돈을 버는 목적보다 뭔가 내가 마음에 드는 걸 사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걸 사는 게 아니라 남들이 좋아하는 걸 사는 게 포인트예요. 남들이 좋아하고 누구나 좋아하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지역을 사는 게 부동산 투자의 가장 기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샀다가는 망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게 대중적이라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되게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수하는 게 뭐냐면 동네에서 구입하는 거 있죠. 동네 구입. 동네에서 구입해. 왜 동네 사기 제일 좋대.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부동산 투자를 한 수천 번 지원했겠죠. 자기네 동네 싫다는 사람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네 동네가 싫으면은 이사 갔겠지. 여기 돌다 마음에 드는 데서 정착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동네가 당연히 좋지.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명 다 자기네 동네 좋다고 해요. 그러니까 좋으니까 이제 뭐 여기서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동네 너무 좋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동네에다 구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동네에 사는데 강남에 살고 있어. 성공한 거지. 그죠? 목동에 살고 있어. 성공했지. 도봉동에 살고 있어. 응? 뭐 화곡동에 살고 있어. 뭐 그 동네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 투자 상승률을 봤을 때 그런 지역보다 똑같이 예전에 화곡동이랑 강남하고 70년대에는 화곡동이 더 비쌌어요. 아시죠? 화곡동이 더 비싼 동네였다니까 강남보다. 근데 지금 여기 구입한 사람과 여기 구입했다가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큰 편차가 나진 않겠지만 지금도 어디를 구입하느냐가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동네를 구입하는 이유는 되게 불안한 게 없거든. 내가 다 안다고 또 착각을 하거든. 내 동네 속속들이 잘 알아. 네. 근데 무서운 게 없어요. 다른 동네 가려니까 투자하려니까 굉장히 두렵죠. 그 마음은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여러분들도 이제 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좀 하시고 아니면은 뭐 믿을 만한 부동산 업계 사람들을 어떻게 좀 찾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발품도 많이 팔아보고 노력도 많이 들어갑니다. 돈 버는 게 어디 뭐 그렇게 쉽나요? 특히나 투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노동을 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는 부동산 투자를 해서 버는 거는 투기 어떤 불법은 아니지만 분명히 불로소득은 맞죠. 충분히 뭐 노동을 제공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부동산 돈 벌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되게 쉬워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하고 노력하면은 그들을 다 이길 수 있어요. 또 이 육하원칙에 맞춰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래 좀 편할 수 있어요. 왜 살지는 답 나왔죠? 그죠? 돈 버는 게 목적이야. 돈. 그 다음에 언제 살지가 또 중요하죠. 언제 살지. 왜냐하면 내릴까가 아니라 오를까라도 내년에 오를까, 3년 뒤에 오를까, 10년 뒤에 오를까, 그럼 지금 살 필요 없는 거야. 그죠? 몇 달 뒤에 오른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 살지에 대한 부분도 타이밍이라고 하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 거고. 그 다음에 어디로 살지. 그죠? 동네 사지 말아라. 그래서 어디를 살지 잘 선택해야 되는 거고. 무엇을 살지는 아까 자금하고 관계가 있겠네요. 그죠? 건물을 살지, 주택을 살지, 토지를 살지, 상가를 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누가 살지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누가 살지라는 거는 명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명의. 소유주가 누가 되느냐. 이거는 뭐 여러분 잘 알겠지만 세금 관계랑 굉장히 연관성이 깊죠. 그래서 요즘엔 세금이 워낙에 강도 높게 나오고 있잖아요. 종부세도 그렇게 되고. 종부세는 뭐 사실 우리 크게 관계는 없죠. 여러분 종부세 내고 계신 분 있어요? 별로 없죠. 종부세는 거의 안 냅니다. 종부세는 한 대한민국에서 2% 정도 내외밖에 안 내니까 상당한 부자들만 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양도세 같은 것들은 여기 대부분 걸리실 거예요. 양도세는. 양도세는 주택이 2개만 되더라도 중과세가 되고 뭐 되게 내용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명의에 대한 부분들도 잘 여러분들이 연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사는지는 뭐 다양한 방식이 있죠. 경매도 있고 그 다음에 증여도 있고 매매도 있고 뭐 공매도 있을 것이고 뭐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이런 형태들을 잘 따져보면서 언제 어떻게 누가 무엇을 투자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은 이 내린다는 의견의 뭐 주류는 그런 거죠. 인구 감소 여러분 충분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구 감소, 금리 인상, 공급 과잉, 뭐 정책적 뭐 대출 규제 뭐 이런 것들,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거 제가 설명을 쭉 매번 상당히 여러 번 드렸습니다. 오늘 세미나 말고 그건 다른 영상에 보시고
제가 겁내하는 건 뭐였냐면 대출 규제 같은 것들은 좀 겁내했어요. 대출 규제. 네, 왜냐하면 대출을 규제하게 되면요. 정말로 부동산은 오르기 힘듭니다. 부동산이 오르는 가장은 아니지만 큰 영향력을 차지한 요소 중에 하나는 이 돈에 대한 돈 가치 하락이라고도 하고 돈의 시중의 유통량이 많아지는 거. 그러니까 돈이 그냥 흔해진다 이렇게 표현하게 할게요. 돈이 흔해짐. 예, 돈이 흔해지면은 부동산이 당연히 올라요. 당연하게. 돈이 많으니까 당연히 올리죠. 그림으로 조금만 설명드리면 이런 거죠. 집이 이제 두 채가 있어요. 근데 시중의 유통은 돈이 이만큼 유통이 되고 있어요. 500원이 시중의 유통이 돼요. 굉장히 단순화시킨 거죠. 그럼 얘 하나에 얼마가 거래되냐면은 250원씩 거래가 되는 시장이에요.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근데 얘는 시간이 지나면은 감가가 되는 거예요? 가치가 상승하는 거예요? 그냥 물리적인 현황을 봤을 때. 감가가 되죠. 시간 지났는데 좋아진 게 있어요, 세상에. 그러면 이게 사실 더 떨어져야 되는데 시중은 유통량은 늘어요, 줄어요? 무조건 늘잖아. 시중에 유통량이 줄어드는 경우는 없어요. 조폐공사가 쉬는 경우도 없고요. 누가 돈을 자기가 너무 많다고 태우는 사람도 없어요. 시중엔 돈이 얼마나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줄어들었다 늘었다 이 공척에 따라 될지언정 계속 통화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맨날 물가가 조금씩 오르는 거잖아요. 그게 통화 발행량만큼 물가가 상승한단 말이죠. 물가가 하락하는 경우 본 적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얘네가 얼마에 팔려 이제? 얼마에 팔릴 것 같아요? 산수예요, 산수. 500원일 때 한 개씩 250원에 팔리면 7개일 때 하나씩 얼마에 팔려요? 350원. 그죠? 이 그림이 이해가 안 갔던 게 아니라 지금 순간 산수가 안 됐던 거죠, 여러분. 네. 350원씩 거래가 되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250원에서 350원으로 올라가. 왜? 얘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돈이 늘어났기 때문에 가격이 바뀌는 거예요. 이 현상인 전 세계 어느 나라든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부동산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우상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는 대출을 규제해갖고 돈이 늘어나긴 하는데 돈이 풀려다니질 않아. 대출을 규제를 해서 돈을 빌려갖고 하고 싶은데 돈을 안 빌려준단 말이죠. 그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공급과 수요 중에서 뭐를 줄여주는 거냐면은 수요를 줄여주는 거예요. 그죠? 네. 공급과 수요 중에서 뭐가 많아야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뭐가 더 커야 올라가요? 수요가 많아야 올라가는 건데 이걸 줄여버렸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공급도 과잉되고 있다고 하고 수요도 줄여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가격이 당연히 이제 하락으로 변모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견 맞죠?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공급 같은 것들은 제가 왜 걱정을 안 하냐면은 공급이라는 것은요, 시장에서 자동으로 정화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공사, 시행사예요. 그러니까 건축주, 쉽게 얘기해서 건축주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공급이 부족해요, 시장에. 여러분이 건축주야. 그럼 여러분이 이게 집 지어요, 안 지어요? 응? 공급이 시장에 부족하다는 시그널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건축주야? 집 지어요, 안 지어요? 무조건 지어야지, 돈 되니까. 그죠? 네, 공급이 근데 과잉이야. 지어요, 안 지어요? 안 짓죠. 끝났지 뭐 설명이. 또 무슨 설명을 해. 공급이 과잉이 됐다. 지금까지 공급이 과잉된 이유는 뭐예요? 공급이 계속 부족했기 때문에 이 건축주라는 사람들이 계속 집을 지어왔다고, 건축을 했다고, 신축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신축행위 막 하다 보니까 이제 과잉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 얘네들 어떻게 합니까? 건축주들이 건물을 안 지어요, 이제. 짓지 않는다는 거지. 그럼 다시 어떤 현상이 생겨요? 다시 공급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죠? 공급이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또 신축을 하고, 또 과잉이 되고, 다시 또 안 짓고, 부족이 되고, 이거 계속 무한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수밖에 없다. 이거 이해 못하진 않으실 거 아니야. 그죠? 아니, 건축주가 공급 과잉인데 지금 부도 날 일 있습니까? 왜 지어? 돈 집을. 안 짓지. 안 지니까 또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 또 짓는 거고. 그래서 공급 과잉이라는 것은 공급 과잉 때문에 부동산이 장기 하락을 한다라는 그런 헛소리는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믿는 사람들도. 과잉으로서 단기적으로 조정기는 거칠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 지나면 당연히 과잉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어떻게 계속 과잉이야?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안 짓지. 그죠?
그래서 이거는 다시 또 시간 지나게 되면 회복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건 문제가 전혀 안 돼요. 사실 대출 규제도 같은 맥락이긴 합니다. 왜? 왜냐하면 시장 정화 기능이 아니라 정책적 기능이 바뀔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대출 규제를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때릴 수는 없거든. 나라 망하자는 거지. 돌아가질 않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대출 규제도 심해져서 거래량이 지금 급감을 했죠. 10분의 1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게 시간이 지나게 되면 대출 규제를 결국은 풀어주게 돼 있다라고 봅니다. 모든 게 그래요. 그럼 양도세도 마찬가지가 돼요. 뭐 세금 부분 내야 되는 것도. 양도세 강화시키고 뭐 강화시키고 뭐 강화시키고 계속 강화만 시켜요. 저것 때문에 시장이 망가지게 되면 다시 또 풀어줄 수밖에 없다고요. 적어도 완화시켜요. 근데 당장은 안 하지. 자존심이 있는데, 그죠? 작년에 했다가 6개월 만에 풀면 얼마나 쪽팔려. 그래, 못한다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은 결국은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뭐 정책은 냉탕 정책, 온탄 정책 반복한다 이렇게 표현들 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공급 과잉과 뭐 공급 부족과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들 방금 설명드린 이유. 그래서 부동산은 올라갔다 내려갔다의 반복을 한단 말이에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을 하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경기순환 곡선과 똑같은 거죠. 부동산도 경기순환 곡선에 선행하냐 후행하냐 그 차이일 뿐 이런 패턴은 똑같단 말이에요. 어느 거나. 모든 재테크 상품은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근데 궁극적으로 가격이 올라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왜 그래요? 올라갈 때 가격과 내려갈 때 가격 편차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도 느끼시겠지만 여러분들 집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집들. 지금 분명히 지금 가격이 조정은 됐어요. 근데 5억짜리 아파트가 10억이 됐어요. 그리고 조정이 돼서 지금 9억이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결론적으로는 얼마 올랐어? 4억이 올랐단 말이죠. 매번 이런 식이에요. 그죠? 이거 5억 갈 것 같아요? 정신병자예요, 정신병자. 안 간다고. 그래서 그래프로 그려보면 장기 상향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일반적인 그래프는 이렇게 해서 배우잖아요, 우리. 그죠? 뭐 상승기가 있다가 고점 찍고 내서 하락기가 있다가 회복기가 있다가 뭐 이런 식으로 맨날 배우죠. 네, 이거에 대해서 반복이 되는데 진폭은 완전히 틀리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죠. 부동산이라는 것은. 그죠? 올라갔다 왕창 올랐다가 잠깐 조정 거쳤다가 요 기간은 비슷해. 요 기간은. 그러나 올라가는 속도가 완전 틀리다는 거죠. 네. 요 기간은 또 올라가는 거 비슷해. 요 기간은 비슷하다고. 요거랑 요거랑. 네. 내지는 보통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올라가는 기간은 3년, 3년이래. 7년, 10년, 이게 10년 주기설이라기보다 이 10년의 파동이에요. 네. 8년에서 12년 정도 보거든요. 근데 보통 평균 10년 놓고 보게 되면은 요 한 사이클이 10년이라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근데 5년 보는 경우도 있고 올라가는 거 7년 내려가는 거 3년 정도 보기도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5년에 조정기 2년에 내려가는 거 3년 이 정도 봐도 될 것 같고 여하튼 결론은 뭐냐면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런 파동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고점에 사더라도 나중에 저점에 팔아도 시간만 지나게 주게 되면 상승을 한다라는 게 부동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확실하게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지. 그렇다면 부동산 사는 게 사실 두렵진 않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예전에 샀던 것들이 지금 안 오른 게 과연 있을까? 없다라는 거죠. 그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이 수급의 원리는 방금 정책이라든가 공급 수요로 설명을 드렸고, 길게 보면 어쩔 수 없이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돈이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물가가 오르는 거잖아요.